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죠?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 들었던 건 복습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대비 경찰행정법 제1회 모의고사에 대한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5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제가 강평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는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모의고사는요, 이미 문제를 제가 배부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올해 2021년 해경간부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특히 경감 성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모의고사를 찬찬히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력 후보 1순위입니다. 이 부관은요. 특히 경감 성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면에 여러분들 경찰 간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또 출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떨어집니다만, 특히 경감성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부관인데 칠판 잠시 보실래요? 부관이 시험에 나오면 물어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부관이 시험에 나온다. 그럼 첫 번째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설문에 나와 있는 그 행정작용. 분명히 이래 나올 거예요. 행정행위 플러스 무슨 조건 이렇게 붙어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해결하셔야 될 것이 이놈의 성질이 뭐냐?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을 여러분이 잘 규명을 하셔야 돼요. 이 법적 성질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이놈이 부관인지. 그 다음 두 번째, 부관이라면 부관의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이 행정행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일단 행정행위인지, 이거 행정행위 중에서도 이놈이 특허인지 허가인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어야 되고요. 이걸 왜 규명해야 되느냐 하면 이 행정행위가 기속이냐 그 다음 재량이냐에 따라서 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쉽게 말해서 부관의 입법성 판단 구조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부관의 입법성 판단 구조의 첫 번째가 뭐죠? 부관의 가능성 문제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출범을 했죠. 그 행정기본법에 보면 재량일 때는 부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케이죠. 반면에 기속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게 반드시 규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관이 시험 문제 나오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기본 내용이 이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볼 것은 이 부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관의 입법성 판단하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관의 입법성. 이걸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관의 입법성은요, 부관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의 행정작용의 입법성 판단 구조는 어떻게 배우셨죠? 준의 제정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수영역은 거의 특수영역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었고요. 그 대표적 영역이 바로 부관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부관의 입법성 판단 구조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부관의 가능성 문제죠. 이게 성립상의 한계죠. 이게 바로 성립상의 한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부관의 일반적 한계죠. 부관의 일반적 한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부관의 시간적 한계죠. 시간적 한계. 그런데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이 세 가지 부분이 이번 행정기본법에 명시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답안 구성하실 때 행정기본법, 이 기본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어볼 것이 이 부관의 입법성을 판단해 보니까 이 부관이 입법해. 그럼 입법했을 때 그 부관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것인지. 부관에 대한 쟁송 문제죠. 부관 쟁송 문제죠. 그죠? 이 부관 쟁송 문제는 제가 기본 시간에 상당히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저 부관만 독립해서 다툴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죠.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본안에서 판사가 심리해 보니까 부관이 위법한 게 드러났죠. 그럴 때 부관만 싹둑 잘라버릴 수 있겠는가? 그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이죠. 요 세 가지가 부관이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쟁점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번 문제도 이 세 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마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검토. 독립쟁송 가능성도 학설, 판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복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항상 부관의 시험에 나오면 쟁점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걸 반드시 인식하시고 주어진 설문에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을 묻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답안을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설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카페를 운영하던 갑은 해양경찰서 건물 내에 카페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해양경찰서 건물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면 수익이 날 것이란 판단하에 해양경찰서장 A에게 청사 1청도비 일부를 카페로 사용해달라는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설문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걸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자, 이 문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설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해양경찰서장 A가 있고요. 해양경찰서장 A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청이죠. 그 다음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누구죠? 갑이죠. 갑. 이 갑이라는 친구. 이 갑이라는 친구한테 해양경찰서장이 항상 여러분 사례풀이 할 때는 설문에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아직 여러분 사례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곧 진행을 하겠죠. 그때도 제가 강조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첫날 아마 제가 사례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나 여러분 사례 공부하실 때 중요한 기초,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한 건지 보세요. 그게 보시면은 사용허가를 해요. 그죠? 네, 사용허가를 합니다. 이제 갑이 이제 청사,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해양경찰서 건물에서 지금 해양경찰서 건물에다가 지금 카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카페.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해양경찰서 건물은 카페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 기본적인 이 공용재산이 원래 이용되고 있는 원래 용도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사용허가는 해줘요. 해주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죠?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면 그 갑에게 전용 부두로 활용할 부지를 기부 체납. 이걸 단서로 붙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이놈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걸 첫 번째 물어봤어요. 그죠? 첫 번째, 이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것이 이 사용허가에 부과된 이 부관이 있죠. 이 부관인데. 이 부관의 위법성을 물어본 겁니다. 이 부관의 적법성. 이걸 물어봤죠. 그럼 아까 부관의 적법성은 세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 검토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부관의 일반적 한계, 그 다음 부관의 시간적 한계인데 설문의 경우 시간적 한계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물어봤던 것이 만약에 이놈이 위법하다고 했을 때 이놈에 대해서 독립 쟁송 가능성 문제하고 그 다음 독립 취소 가능성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물어본 거고 이게 두 번째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이것이 세 번째 물어본 겁니다. 아까 제가 부관의 쟁점 세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그대로 100% 다 출제가 됐던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봤던 것이 이제 해양경찰서 A의 갑에 대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힌트를 아까 얻으셔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그 행정재산, 이제 행정재산 반대말이 일반재산인 거거든요. 행정재산은 공물인 거고, 그럼 행정재산은 원래 그 행정재산이 어떠한 바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행정재산 본래 용도를 벗어나가지고 특정 국민한테 니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허락하마. 그걸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럼 딱 이 힌트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첫 번째 설문 1에 대해서. 그럼 설문 1은 기본적으로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이 해양경찰서 건물이란, 이건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의 원래 용도에 벗어난 카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게 바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이게 먼저 이제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갑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그 목적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이걸 언급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 이게 지금 사용 허가잖아요. 그죠? 그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라면 그 다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이놈의 이제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이건 이미 공부 다 하셨잖아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판례 따라 답을 구성하시면 돼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반 국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특정인한테 너만 한번 해먹어봐 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 이걸 뭘로 보죠? 특허로 보죠. 특허. 특허는 당연히 행정행위고요. 그럼 특허라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을 규명하실 때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게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럼 특허는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은 공익 도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재량으로 접근해야 되고, 허가 같은 경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본권 회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속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세 번째, 이제 이 특허로 봤다면 이건 재량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 기본 골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목차는 쉽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설문 1은 기본 쟁점이 이거고요. 목차를 구성하면 첫 번째 목차 보세요. 논점의 정리에서 뭘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써내려 가시면 돼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에서는 먼저 이 갑이 해양경찰서 건물에서 카페를 하는 거. 이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허가가 과연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로서, 그 중에 특허로서 재량행위인지 이걸 한번 규명해 보겠다라고 설을 띄우셔야 되는 겁니다. 문을 띄우고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논점 정리 한번 볼까요? 해양경찰서 건물에 대한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그죠? 그게 먼저 규명되고 나면,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가, 이름이 과연 행정행위인지, 행정행위라면 재량행위인지, 이걸 법적 성질에서 규명을 하셔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목차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그렇다. 그걸 하시면 돼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기본 시간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례에서는 세부적 내용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답안 구성과 논리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 답안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오늘 떼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뭔지 어휘를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휘를 쓰시고 3 포섭해 보니까 이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맞다. 그렇다면 이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그 다음 목차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순수한 그냥 사법상의 임대차인지 그걸 규명하셔야 되겠죠. 이건 기본 시간에 여러분이 학술 판례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인지 학설에 보시면 이걸 단순한 임대차, 즉 사법행위로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다수와 판례는 이걸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특허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 관계가 되겠죠. 물론 이원적 법관계로 보시는 분도 있다고 아마 기본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걸 행정이 그 중에서도 특허로 보고 있고 검토에서도 여러분들은 행정행위로서 특허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제 이놈이 재량이냐 기속이냐 그걸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이게 허가 성질 물어볼 때 첫 번째가 이게 과연 행정행위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행정행위라면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걸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죠. 기속 재량인지 검토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구별 기준 쓰시고 이제 사안 포섭하시면 되죠. 근데 이건 설문에 법 조문에 주어져 있어요. 30조 제1항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문헌상 재량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안의 해결은 이제 여기서 정리됐던 걸 가지고 딱 사안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설문 2에 대해서. 그치. 그럼 설문 2는 이제 뭘 물어본 건지 아시겠죠? 이건 부관의 위법성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비록 그 물어본 설문이 부관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출제하시는 분이 아예 부관이라고 전제해놓기 때문에 뭐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친절한 답안을 쓰려면 이 사람들의 명칭 부여와 관계없이 강학상 이게 부관인지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부관이라면 부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가 먼저 규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관의 위법성 판단 구조인 부관의 가능성 문제, 그 다음 부관의 일반적 한계, 그 다음 부관의 시간적 한계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부관 붙인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발행할 때 붙였기 때문에 부관의 시간적 한계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논점의 정리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게 부관인지, 그 부관이라면 부관 중에 뭔지 규명한 다음에 부관의 적법성 관련해서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부관의 일반적 한계 위반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라고 운을 띄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게 붙어 있는 사용허가에 지금 붙어 있는 이놈이 과연 부관인지, 부관이라면 부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이제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건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의 법적 성질을 이제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부관인가? 부관은 맞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이게 조건인지 부담인지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이 사용허가의 요건으로 붙인 것도 아니고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로 보는 게 맞겠죠? 부담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을 좀 잘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법적 성질은 부관이고 그 중에서도 부담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규명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조건의 위법 여부를 규명해야 되죠. 조건의 위법 여부. 딴 말을 하면 결국 부관의 위법 여부가 위에서 부관이라고 밝혀졌으니까 부관의 위법 여부가 되겠죠. 그럼 부관의 위법성은 첫 번째 부관의 가능성 문제겠죠. 이 부관의 위법성 문제는 지금 뭘 활용해야 된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행정기본법 조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관의 가능성 문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부관의 일반적 한계, 이렇게. 일반적 한계.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 부관의 가능성 문제인데, 문제점 봅시다. 지금 그 설문에 보시면 단서를 아예 주어놨죠. 뭐라고? 부관의 부가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전제한다고 그랬죠. 법에서 명시적으로 부관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논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붙이면 되지, 그죠? 그래서 법에 없는데도 과연 붙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건 그동안은 이제 학설 논란이 꽤 있어 왔죠. 판례도 있었는데 그 학설과 판례 중에서 다수와 판례 입장을 반영해서 이번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동안 판례가 어떻게 언급한지 기억나시죠? 기본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기본적으로 기속일 때는 법에 명시적 근거 없는 한 부관 붙일 수 없고 재량일 때는
명시적 근거 없더라도 붙일 수 있다. 이게 판례 기본 시각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행정기본법 17조에서는요. 기속일 때는 법에 있을 때만 붙이고 재량일 땐 그냥 붙일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한 논의를 쓸 필요 없고 행정기본법 규정을 언급하시고 사안 포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행정기본법 규정을 제가 언급해놨잖아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있을 때만 붙이라.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 17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안의 포섭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사용허가는 뭐로 우리가 언급했었죠? 사용허가는 아까 특허로서 이건 특허로서 재량으로 봤었잖아요. 그럼 재량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본법 논리로 따라가게 되면 부관 붙이는 건 문제될 게 없어 보이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일반적 한계도 행정기본법 17조 사항에서 언급을 해놨어요. 그죠? 부관의 일반적 한계도 그동안에 여러분 장황한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뭐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행정기본법 조문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돼요. 그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그동안 쭉 논의했던 게 행정기본법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요. 이게 다 부당결부 이걸 다 반영한 거잖아요. 그 다음 최소한 범위 이게 다 비례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도 언급했지만 이 일반적 한계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지금 행정의 그동안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배웠던 거 기억나죠? 지금은 행정의 일반 법 원칙이 돼 있죠. 행정법 일반 원칙. 이게 지금도 이것도 명문화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부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행정법 일반 원칙은 부당결부하고 비례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 중에 일반적 한계 관련해서는 주로 문제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전혀 관련도 없는 걸 갖다 붙였는지, 그리고 너무 심한 걸 붙였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 요구된다. 그 행정기본법 17조 사항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놨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의 법 원칙. 지금 이제 그동안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불리던 것이 이제 행정기본법의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13조에 부당결부하고 10조 비례 원칙. 이 두 가지 가지고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관의 위법성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하고 비례 원칙이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일반론 쭉 써내려가시면 돼요. 그동안 논의했던 걸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명문으로 들어왔지만 기존 내용 논의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바뀔 건 없어요. 그래서 어휘 쓰시고 요건 쓰시고 사안 포섭해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엉뚱한 걸 갖다 붙였어요. 그 설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설문에 보면 뭐 전용 부두로 활용할 부지를 기부 체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청사가 이게 지금 어디가 있죠? 해양경찰서 건물 자체가 뭐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뭘 붙였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와 전혀 관계없는 뭐죠? 지금 전용 부두에 관련된 부지를 내놓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안 포섭한 거 한번 볼게요. 사안에서 사용허가가 있으므로 전용 부두로 활용할 부지 기부 체납 이런 게 사용허가가 있으면 그 부두 지을 땅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혀 또 기본적인 목적 달성에도 관여되어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건 엉뚱한 걸 붙였다. 이렇게 볼 여지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 원칙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례 원칙도 어휘 쓰시고, 그 다음 내용 쓰시고, 이제 사안 포섭 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엉뚱한 거죠. 잠깐. 여러분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됐다는 건요, 비례 원칙 중에서 적합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100%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비례 원칙의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엉뚱한 걸 갖고 뺨 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당결부잖아요. 그래서 일부 교수님은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따로 언급 안 하고 비례 원칙 안에서 적합성 원칙에서 언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김성수 교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언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결부에 반했다면 그 비례 원칙에도 반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안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쭉 검토해 보면 결국은 뭐는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죠? 예, 지금 부관의 가능성 문제는 문제될 게 없지만 부관의 일반적 한계 중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관은 적법한 게 아니라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 번째,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것도 반하고, 그 다음 이것도 반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면 돼요. 됐죠? 예,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관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 가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이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학설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요. 기본 시간에 제가 철저히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는지 답안 구성도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간단해요.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과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답안에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결국 학설 판례 검토해서 사안포스만 하시면 돼요. 뭐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 기본과면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설문 3에 대해서. 그래서 논점 정리에서는 뭘 쓰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 그 다음 독립 취소 가능성이 문제되는 영역이다라고 논점 정리에서 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논점의 정리 단계에서는. 한번 볼까요? 자, 본체인 논점 보세요. 사용허가와 분리하여 하자가 있는 부관만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이게 곧 뭘 묻고 있는 거라는 거?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독립 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는 논리적으로 붙어 다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서 결국 독립 쟁송 가능성이 해결이 되게 되거든요. 아마 기본 시간에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관만의 취소를 하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부관이 위법해. 그럴 때 본체인 사용허가는 내버려 두고 이것만 날려버릴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독립 취소 가능성이 문제된다라는 점을 논점 정리해서 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차는 그 다음 쉽게 내려가면 되죠. 두 번째 목차가 이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및 쟁송 형태. 그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학설,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3번에 검토, 그 다음 4번에 사안의 경우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에서 학설은 크게 3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학설, 저는 이제 첫 번째 학설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담하고 기타 부관을 구분하는 견해죠. 첫 번째 학설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부관은 독립 쟁송 가능한데 다만 다투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식으로 한다? 부담일 땐 진정 일부로, 기타 부관일 땐 부진정 일부 형태로 가능. 그런 식으로 다투라.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도 모든 부관 독립 쟁송 가능한데 이 친구들은 무조건 부진정 일부 지송으로 가라는 거죠. 왜? 모든 부관은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땐 부관만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주인 손 잡고 들어가서 판사 앞에 가서만 요것만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부진정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 보시면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첫 번째 학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담하고 그 외의 부관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부담이 됐든 그 외의 부관이든 모든 부관은 독립 쟁송 가능하되 모든 부관 독립적으로 쟁송하는 건 가능한데 다만 그 쟁송을 다투는 쟁송 형태에 있어서 부담은 진정으로, 그 다음 그 외는 부진정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학설은요, 똑같이 모든 부관 쟁송은 가능한데, 두 번째 학설은요, 다 가능한데 그때는 모든 부관은 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다 부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다 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학설이고요. 세 번째 학설은 기본적으로 가분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분리 가능하면 그때는 이제 독립 쟁송 가능하고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분리 가능한다 하더라도 처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분성이 없을 땐 부진정으로 가라. 이게 세 번째 학설입니다. 그죠? 우리 판례는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 쟁송을 인정하는 거 아시죠? 부담에 대해서만 진정 일부 지속 형태로 다투도록 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검토는 결국 첫 번째 학설이 맞다라고 검토를 하시라고.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관의 성격을 제가 부담으로 봤잖아요. 그죠? 부담으로 보니까 이건 독립쟁송 가능하고
다만 그 쟁송 형태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있죠. 따라서 들어갈 때도 부담만 대상이 되는 거고 처분성이 있으니까 그럼 들어가서도 부담만 없애주세요라는 형태를 통해서 독립쟁송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 사안의 부과는 부담이므로 진정 일부 지송 형태로 부감만 독립해서 지송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놈이 위법한 게 드러났죠? 드러났을 경우에 세 번째, 이것만 싹둑 잘라버릴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제죠.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이거죠. 이것도 이제 결국 여러분들 학설,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세 번째 검토, 네 번째 이제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죠. 학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속일 때와 재량일 때로 나눠가지고 접근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관이 중요 요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견해가 있고, 모든 부관 다 독립 취소 가능하다는 견해, 세 가지 견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 안 하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담만 독립 취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우리 판례 기본 시각이에요. 검토는요, 저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사안의 경우에 이 기부 체납 있죠. 이게 이 사용 허가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는 좀 어렵죠. 엉뚱한 걸 갖다 붙여놨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질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만 날리면 이것만 남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본질 요소가 아닐 때는 이것만 날리더라도 행정처의 의사에 크게 저촉될 게 없다고요. 아마 기본선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건 독립 취소로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해 보시면 사용 허가에 관한 부관이 위법하다면 부관만 독립해서 진정 일부 취소 형태로 지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아시겠죠? 이건 제가 뭐 기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 쟁송 가능성 및 쟁송 형태에서 학설 판례 검토, 그 중에 여러분들 저는 일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낸 거고요. 그 다음 독립 취소 가능성에서도 학설 판례 검토, 이 학설에서도 기속 재량 구분해서 접근하는 견해, 그 다음 중요요소인가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 모든 거 다 된다. 이 중에서 중요소 가지고 판단해 봤는데, 이건 기부 체납 자체가 이건 엉뚱한 것도 갖다 붙이는 거고, 이거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독립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이 부관은 시험에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경감성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관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걸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놈의 법적 성질이 뭔지 규명되어야 되고, 이놈의 법적 성질이 뭔지가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시험에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도 첫 번째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부관이라고 했을 때 이놈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거. 그건 두 번째에서 물어봤죠. 어떻게 판단했죠?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 부관의 일반적 한계, 부관의 시간적 한계인데, 시간적 한계는 문제될 게 없는 게 나중에 붙인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하면서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해결하는 건요, 부관의 위법성 해결하는 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까지 다 됐죠. 시행이 됐잖아요. 시행된 행정기본법 조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라는 점,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위법하다고 했을 때 이것만 독립쟁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그 다음 이것만 날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쟁송 가능성, 쟁송 형태 및 독립취소 가능성, 이걸 학설 판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번 제1회 모의고사는 그 정도 선에서 답안을 쓰신다면 고득점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4월 모의고사는 이것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월 1일 날 또 4월 말쯤 문제가 나오고요. 5월 아마 1일쯤 제가 또 강평에서 올리게 될 제2의 모의고사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년 대비 경찰행정법 제1회 모의고사 강평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년 시험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